사람들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머리를 감을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마 고민도 하지 않고 단번에 하루에 한 번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 길어봤자 이틀에 한 번? 그런데 말야, 외국인들은 하루에 한 번 머리를 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주 신기하게 여긴다는 사실 알고 있어? 우리는 머리 감는 일이 아주 기본적인 생활 습관 중에 하나지. 반면에 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3.5회 정도만 머리를 감는다고 해. 미국과 일본은 일주일에 4번으로 평균 이상의 횟수를 기록했지만 호주는 일주일에 평균 3번 정도 머리를 감는다고 하고, 특히 중국과 프랑스는 일주일에 2.5회라고 하니까 적어도 이틀에서 3일 만에 한번 머리를 감는다는 꽤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거야.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들은 매립, 소각, 해양 투기 등의 방법을 통해 처리되고 있어. 가장 대표적인 처리법은 매립인데 한마디로 땅을 파서 쓰레기를 묻는 거지. 현재 서울의 최고 부촌인 청담동에도 1977년까지는 쓰레기 매립지가 있었다고 하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는 발전소에서 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쓰고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판매된다고 해. 다음으로 불에 태워 처리하는 소각이 있어.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하기 전에 태워서 부피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폐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열은 인근 지역에 전력 및 난방열로 공급하기도 한다고.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과 염분이 있어 매립하거나 소각에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주로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는데 가축에게 먹이로 주거나 애완동물이나 가축용 사료로 만들어지고 있어. 2026년의 월드컵 개최국은 벌써 일찌감치 정해졌어. 피파의 200개국이 투표를 냈어. 결과는 모로코가 33%, 65표의 득표에 그쳤고 상국연합이 134표, 67%의 표를 얻으며 개최지로 선정되었어. 2026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개 국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월드컵이야. 기존의 월드컵과 달리 본선 참가국이 기존의 32개에서 48개로 늘어났어. 본선에 진출하는 국가가 16개나 더 늘어난 만큼 경기도 더욱 많아질 테니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하지만 3개의 국가를 오가며 경기를 치러야 하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체력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국가마다 기후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온전히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몸도 정신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 같아. 세계 5대 부자는 누구일까? 1위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대표인데 그가 최초로 창업을 하진 않았어. 그는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1년이 지난 시점인 2004년에 투자자로 참여했는데, 기존의 창업자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일론 머스크가 대표를 맡아.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라 각국의 환경 규제가 더욱 엄격해졌고,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전기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된 덕분에 테슬라도 빠르게 성장하지.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2021년에 사상 최초로 순수 민간인만 탑승한 우주 비행에 성공해서 우주 산업의 막을 열기도 했어. 스스로를 도지파더라 자칭하며 도지코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던 일론 머스크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당하기도 했지. 하지만 2,630억 달러를 가진 그가 세상에 무서울 게 있을까? 2위 베르나르 아르노.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이름. 바로 LVMH 회장인 프랑스의 베르나르 아르노야. LVMH 그룹은 루이비통, 디오르, 펜디를 비롯한 50여 개의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명품 업체인데, 그 창업자가 바로 베르나르 아르노인 거지. 그는 나는 꿈을 파는 상인이며 LVMH는 소비자들에게 꿈을 꾸게 만든다 라는 브랜드 철학을 밝히기도 했는데, LVMH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라는 행위를 통해 소비자가 자아를 실현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이 아닐까? 그는 1,722억 달러의 자산가라고 하는데,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보다 보유 자산이 더 많다니 좀 놀랍긴 하다. 하긴 우리나라만 해도 명품 가방이 기본 혼수 품목 중에 하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명품에 열광하니까 좀 이해가 되긴 하고. 3위 제프 베이조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공룡기업인 아마존닷컴의 창업자가 바로 제프 베이조스야. 1994년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한 아마존은 창업 선언문에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제공한다고 밝히는 것처럼 의류, 전자기기, 가구, 음식, 생필품 등 없는 물건을 찾기 힘들 정도로 제품군과 그 종류가 다양해.
제프 베이조스 자산은 하나로 약 217조 2,500억 원, 1,672억 원 달러야. 중국의 알리바바와 한국의 쿠팡도 아마존의 뒤를 쫓는 차세대 이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잽도 안 되겠지? 4위 고타마다니. 석탄 산업으로 시작해서 에너지, 광산, 항만, 공항, 부동산, 농업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 센터, 디지털 서비스, 미디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인도 아다니 그룹의 창업주인 고타마다니. 그의 자산은 1,298억 달러로 단원 아시아의 1위 부자라고 할 수 있어. 최근 들어 인도 시장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성장세와 항만과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서 수입이 더욱 급증했다고 해. 5위 빌 게이츠. 현재 그가 가진 자산은 1,130억 달러. 어릴 적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흥미를 느낀 그는 다니던 하버드 대학교 응용수학과를 자퇴하고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했어. 회사를 운영해보다가 잘 되지 않으면 다시 학교로 복귀할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대박이 난 거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윈도우가 전 세계 PC 운영체제 점유율의 74.79%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팔린 PC뿐 아니라 앞으로 팔릴 것까지 고려한다면 대대손손 빌 게이츠의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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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까지는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다. 빌 게이츠는 지난 7월 전 부인 멜린다와 함께 설립한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26조 원을 기부하기도 하였고 언젠가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를 단번에 연상시키는 이 호텔은 1성급으로 벨기에에 위치해 있어. 특이한 외관으로 인해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객실은 10개 내외로 매우 적은 편이라 숙박을 희망한다면 사전에 예약을 하는 것이 좋겠지? 호텔은 친환경 재료만을 사용해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각기 다른 동화에서 영감을 얻어 트롤 동굴, 요정숲 별장, 우주선 등의 테마로 객실을 인테리어했다고 하니 왠지 이곳에서라면 동화 같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만 같아. 인텔호텔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잔담에 위치한 4성급 호텔이야. 네덜란드 델프트 출신의 건축가 윌프리드 펜 빈데는 잔담 지역의 전통적인 건축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70채의 집을 겹겹이 쌓아올린 듯한 모습의 아주 개성있고 특이한 호텔을 지었어. 이 호텔은 12층 건물로 총 160개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100에서 120유로 정도면 1박을 할 수 있다고 해. 정글에 추락한 비행기로 지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이 호텔은 실제 1965년형 보잉 727기 부품을 하나하나 가져와서 조립해 지었어. 근처에는 정글숲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고 멀지 않은 곳에 다람쥐 원숭이, 나무늘보, 너구리 등이 서식하는 마누엘 안토니오 국립공원이 있다고 해. 하루 숙박비는 400에서 500달러라고 하니 비행기에서의 하룻밤 이용료 치고는 꽤 저렴한 편이지? 1960년대에 지어진 제스테드 호텔은 해발 1012m인 제스테드 산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어. 멀리서 바라보면 산 정상의 송전탑이나 레이더 기상 관측소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곳은 엄연한 4성급 호텔이야.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공기 좋고 한적한 곳. 거기에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아름다운 전망이라니 휴식을 취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일본 나리타 공항 안에 있는 이 호텔은 이름 그대로 1m 높이에 2m 길이로 캡슐 형태의 객실 약 130개가 있어. 이른 아침에 항공편을 예약한 손님이나 경유 혹은 환승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야. 화장실과 샤워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취침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용료는 비교적 저렴한 약 4만원이야. 어라? 크레인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층 건물 건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 중장비 기계를 말하는 건가? 맞아. 파랄다 크레인 호텔은 1894년에서 1979년 사이 암스테르담 조선소에서 가동되다 방치된 산업용 크레인을 변형해서 만들어졌어. 지상 50m 높이에 위치해 있는 이 호텔은 3.5성급으로 투박한 외관과는 달리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와 높이가 높이인 만큼 도시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무엇보다 탁 트인 전망이 아주 환상적이라고 해. 지상 50m에 단 3개의 스위트룸이 있고 숙박료는 하룻밤에 500달러야. 321개의 객실이 마련된 이곳은 중국 최대 규모의 온천 리조트로 2014년 개장 당시부터 세계적인 중국인 건축가 마얀송이 디자인에서 화제가 되었어. 후저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이 호텔은 도넛 형태의 외관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기존의 쉐라톤 브랜드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타우드 호텔 앤 리조트에서도 쉐라톤 후저우는 최상급인 레벨 6로 분류된다고 해. 록시땅 어메니티를 갖추고 있으며 스와로브스키로 장식된
대리석 욕실과 호텔이 제공하는 다양한 액티비티, 버틀러 서비스 등 차별화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특히 밤에는 화려한 조명으로 장관을 연출한다고 해. 대한민국에 소재한 리조트도 당당히 세계 2색 호텔 신입권 안에 들었어. 바로 강원도 정동진에 위치한 선크루즈 리조트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돋이를 볼 수 있다는 이곳은 2002년에 개장한 4성급 리조트로 바닷가 해발 60m 절벽 위에 세워진 유람선이야. 걸어서 5분 거리에는 정동진 해변이 있고 굳이 외부로 나갈 필요 없이 객실 내부에서도 바다를 배경으로 한 멋진 뷰를 볼 수 있어. 숙박료는 객실 타입과 신관과 구간에 따라 1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400만원까지 책정되어 있다고 해. 동일본 대지진. 2011년 3월 11일 멀고도 가까운 동일본에서 발생한 진도 9.0 규모의 지진이야. 동일본 대지진은 지진이 쓰나미로 이어지고 쓰나미가 다시 원전 폭발로 이어진 사상 초유의 트리플 재난이라고 할 수 있어. 미야기현 앞바다를 중심으로 남북 약 500km, 동서 200km가량의 광대한 해저를 뒤흔든 이 지진은 무려 최대 9.3m 이상의 파도를 일으키며 쓰나미가 되어 미야기, 이와테, 후쿠시마 등 동일본 연안 지역을 강타했고 후쿠시마현 후타바, 오쿠마 마을에 들어선 후쿠시마 제1원전까지 덮쳤어.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망한 15,899명과 실종된 2,527명의 대부분은 쓰나미로 인한 희생자들이야. 강력한 지진은 주변의 송전탑까지 붕괴시켰고 원전의 전기 공급이 끊기자 원자로를 식힐 냉각 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돼. 사망자 22만 2,570명, 2010년 IT 지진. 가장 최악으로 꼽히는 지진은 2010년 1월 12일 바로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발생했어. 규모 7의 강진이었는데 이내 쓰나미를 동반하여 더 많은 피해를 야기했어. 22만 2,570명의 사망자와 30만 명의 부상자를 기록했어. 약 9만 7천 채의 집이 파괴돼 130만 명의 집을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으며 대통령궁을 비롯해 주요 정부기관의 건물들도 예외 없이 붕괴되었지. 인구가 집중된 수도에서 지진이 발생하였고 섬나라인 관계로 항만과 공항도 피해를 입어 해상이나 항공으로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려워져서 IT의 피해가 더욱 막심했어. 사망자 22만 7,898명.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 지난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는 규모 9.1의 지진과 유례없는 최대 규모의 쓰나미로 무려 22만 7,898명이 목숨을 잃었고 17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어. 지진 이후 발생한 쓰나미는 스리랑카, 인도, 태국 등 아시아는 물론 지진 발생 지점에서 약 5,700km 떨어진 아프리카 소말리아에까지 쓰나미가 들이닥치기도 했지. 유네스코는 사고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사진, 비디오, CD 등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였고 특히 복구와 재건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역사적 기록으로 정리했어. 당시의 기록은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한데 인도양 쓰나미와 관련하여 발생 경위와 재난 대응 등 많은 미디어 매체의 자료에 대해 역사적, 문화적, 과학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 걷는 시체 증후군은 어떤 병일까? 자신이 죽었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부패 중이거나 혈액 전체 또는 중요 내부 장기를 잃어버렸다고 믿게 되며 간혹 자신이 불멸의 존재라고 믿기도 한다는 걷는 시체 증후군. 오늘은 이 코타르 증후군에 대해서 알려줄게. 코타르 증후군은 매우 희귀한 정신질환으로 전혀 일어나지 않은 각종 부정적인 망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특징이야. 이 증후군은 주로 노인들에게 나타나지만 드물게 10대나 유아가 겪기도 해. 많은 연구에서는 코타르 증후군을 신경학적으로 얼굴을 인식하는 뇌의 영역과 인식한 정보와 감정을 연결하는 영역 사이의 연결이 끊어져 생긴다고 추측하고 있어. 그로 인해 환자 자신이 보는 얼굴이 누구의 것인지 인식하지 못해 친밀감 등의 감정도 생기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봐도 자아 존재의 인식으로 연결되지 못해 결국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망상을 하게 되는 거지. 알려진 바로는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할 때 이 증후군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 19만 원이나 하는 막걸리가 있다? 만들기도 쉽고 값도 싸서 대표 서민술이라 불리는 막걸리. 막걸리는 말 그대로 막 걸러서 마신다는 뜻으로 이름 지어졌는데 전통주이기 때문에 다른 술에 비해서 부과되는 세금도 5%로 낮고 거의 대부분 수입쌀이나 밀가루, 오래 묵은 쌀과 같이 가능한 싼 것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또 높은 도수를 낮추기 위해 물을 많이 타기도 해서 가격이 저렴하지. 그런데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걸리에 대한 인식을 180도 바꿔줄 19만 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막걸리가 있어.
이름부터도 남다른 서울골드. 진짜 금가루가 들어간 건지 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걸까? 우선 서울골드는 물을 전혀 타지 않고 빚었기 때문에 일반 막걸리와는 달리 그 농도가 매우 짙어. 게다가 값싼 원료가 아닌 최고급 누룩인 설화곡을 이용해서 만들고 숙성기간도 긴 편이라 연간 약 1200병밖에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니 희소성이 높은 거지. 없어서 못 판다는 서울골드. 마셔본 사람들은 인생 막걸리라 할 정도로 그 맛을 잊지 못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기념일에 한번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 연봉 2억 원을 받는 쥐잡이 전문가가 있다? 미국 뉴욕 한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몸집보다 큰 피자 조각을 물고 계단을 내려가는 쥐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 온라인에서 퍼진 이 휘자쥐 영상에 이어서 최근 뉴욕 지하철에서 잠든 승객의 발에 올라타 배까지 자유롭게 옮겨다니는 쥐 모습이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 뉴욕시의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도시 이면에 사람을 경계하지도 않는 쥐가 들끓는 모습은 뉴욕시에는 아주 치명적인 굴욕으로 남았지. 그래서 뉴욕시장 에릭 아담스는 SNS에 쥐 담당 공무원을 찾는다는 구인 공고를 내걸었어. 공고의 내용은 내가 쥐보다 더 싫어하는 것은 없다며 쥐와 싸우는데 필요한 추진력, 결단력, 킬러 본능이 있다면 꿈의 직업이 여기에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어. 설치류 경감 책임자인 쥐 황제로 채용이 되면 약 200만 마리로 추정되는 뉴욕시의 쥐 퇴치 문제를 담당하게 되고 그 연봉은 무려 한화로 약 1억 6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에 달해. 생각보다 그 지원 자격도 꽤나 까다로운데 우선 학사 이상의 학위와 관련 업계 5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하며 무자비하고 교활한 쥐떼들과 싸우기 위한 거침없는 추진력과 결단력,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굶주린 킬러 본능이라고 정확히 명시했지. 자, 그래서 그 쥐잡이 전문가가 뽑히긴 했냐고? 물론이지. 지난 2023년 4월 13일 뉴욕타임스, CNN 등의 외신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전날 교육부 직원인 히슬린 코라디를 시 최초의 설치류 퇴치 담당관에 임명했다고 보도했어. 전직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그녀는 최근까지 시 교육부서에서 토지 사용 지속 가능성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고 쥐를 퇴치하기 위한 활동으로는 학교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정책을 통해 쥐 개체수 감소에 힘썼다고 해. 살아있는 좀비들이 부글거리는 좀비랜드가 있다고? 미국 전체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이자 18세기 미국의 수도였던 필라델피아가 마치 좀비처럼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들끓고 있다고 해. 필라델피아 거리 곳곳에는 눈에 초점을 잃은 채 흐느적거리며 활보하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달리는 차에 갑자기 뛰어들기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괴상한 자세로 멈춰있기도 한대. 미국 정부에서도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지경이라며 자포자기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예상이 되지? 대체 필라델피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시 전체가 마약에 찌들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걸까? 2023년부터는 더 이상 체크무늬 교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는 소식이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버버리 패턴의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 영국의 명품 브랜드 버버리의 체크무늬는 버버리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어. 그 체크 무늬가 브랜드 이미지와 상징성을 띠고 있는 거야. 버버리는 지난 2019년 버버리의 체크 무늬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교복을 제작한 국내 교복업체를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어. 교복의 원단이 유사 체크 무늬인 경우뿐만 아니라 옷깃, 소매, 치마 등 일부에만 사용되었더라도 모두 문제의 대상이 되었어. 그 결과 2022년까지는 기존의 디자인을 사용하되 2023년부터는 디자인을 전면 변경하기로 합의했어. 2025년부터는 하늘택시가 날아다닐 거라고? 정부가 2025년을 목표로 에어택시, 즉 도심 항공교통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어. 인프라와 법, 그리고 제도 등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관련 업계 또한 UAM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UAM의 안전성과 소음 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고 무엇보다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거나 새로 정립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아. 처음 전기자동차가 출시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기억나? 배터리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무겁다, 가격이 비싸다 등등. 하지만 지금은 어때? 전기차 주행거리는 이미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되었고 보조금 정책 등으로 가격 차이도 많이 줄였지. 전기자동차가 자동차 생태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처럼 UAM도 모빌리티 산업을 꽃피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군대의 보직을 알려줄게. 군대에는 국군에 소속된 모든 장병과 군가족의 복지를 위해 복지회관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 이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군인을 회관병이라고 부르는데 맡은 업무에 따라 서빙병 혹은 목욕탕 관리병이라고 불리기도 해. 회관병은 한마디로 사회에서의 종업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돼. 카운터를 보거나 서빙을 하기도 하고 호텔이나 콘도 같은 숙소에서는 객실 예약을 담당하거나 청소를 하기도 하지. 회관병은 두발 규정이 엄격한 일반 병사와는 달리 머리 길이와 스타일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고 상대적으로 휴가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하지만 모든 일에는 장단이 있는 법, 밤늦게 퇴근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주말과 공휴일, 즉 빨간 날에는 손님이 많아서 무조건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해. 쓰레기를 사고 파는 사람이 있다? 미국 뉴욕의 저스틴 진약은 포장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친구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버려진 쓰레기를 예쁘게 포장해서 팔기 시작했어. 그는 직접 투명 아크릴팩을 디자인해서 길거리에 버려진 냅킨, 담배꽁초, 공연 티켓 등의 쓰레기를 예쁘게 주워 담았어. 그리고 팔기 시작했지. 과연 쓰레기를 사는 사람이 있었을까? 하나로 65,000원에서 13만원으로 저렴한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솔드아웃. 인기가 아주 많아졌고 이후 점점 더 유명해져서 특별한 날이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까지 제작하게 되었어. 리미티드 에디션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날, 양키스의 우승을 기념하는 날 등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날 주운 쓰레기로 만든 팩인데 한정판인 만큼 가격도 좀 더 비싸겠지? 쓰레기팩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은 소비자들이 제품 그 자체보다는 제품에 담긴 의미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시사해. 뉴욕 쓰레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쓰레기팩이 누구에게 어디에서 팔렸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하니 소비자가 느끼는 제품의 가치가 더욱 배가 되는 것 같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1980년 이후 쭉 상승 곡선을 그리다 2022년 기준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다시금 줄어들고 있어. 이와 같은 추세로 계속 간다면 인구는 점점 더 줄어들어서 2070년에는 3,766만 명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를 기록했는데 결혼을 한 여성이 출산하는 아이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반대로 고령화는 점점 더 심해져서 중위 연령, 즉 평균 연령도 동달아 높아질 전망이야. 인구 절벽 위기가 바로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거지. 2022년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2,605만 3천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의 50.5%를 차지해.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에 포함되는 곳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야. 수도권 다음으로는 부산과 대구 순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남자가 약 56%, 여자가 44%를 기록하며 여자보다는 남자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종합해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상대적으로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적게 느낀다는 뜻이겠지? 고용률은 오르고 실업률은 내려가고 믿을 수 없겠지만 2022년의 고용률은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62.1%를 기록했어. 일자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기간제나 비정규직도 모두 고용 실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통계에 따르면 임시근로자와 일용직은 2000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해. 아기를 소포로 배달한다고? 미국 우체국은 1913년 1월 1일부터 우편 소포 서비스를 시작했어. 이전에는 편지만 배송이 가능했었는데 이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어 소포도 보낼 수 있게 된 거야. 당시 소포로 보낼 수 있는 최대 무게인 11파운드만 넘지 않으면 실제로 우체부가 아기를 배달했다고 해. 미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 우선 가격이 싸다는 점. 아기를 데리고 직접 갔다가 돌아온다고 가정하면 왕복 교통비에 시간까지 소요되잖아. 반면에 소포를 이용해서 아이를 보내는 배달 비용이 보험료까지 포함해도 훨씬 저렴했어. 11파운드를 넘어가는 무게부터 화물로 취급하는데 그 이하는 우편으로 분류되어 배송비가 쌌던 거지. 또 당시 미국인들이 우편 배달부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았다는 점도 한몫을했지. 아이의 체중이 소포 무게 한계를 넘어서 부모 중에는 소포 무게의 한도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종종 발생했다고도 하지. 하지만 아이 배송 서비스는 아기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적자 재정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6개월 만에 종료되었다고 해. 북한에서 유튜브 라이징 스타가 등장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소식이야. 북한 유튜버 유미의 북한 일상 공간 채널 그리고 쉐리볼 채널의 11살 키즈 유튜버 송아. 이 두 채널에서는 북한에서의 일상생활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어. 북한 유튜버의 영상을 통해 북한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해소된다는 긍정적인 입장이 있는 반면에 과연 이 영상이 북한 주민들의 평범한 삶을 그리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
북한 유튜버들은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기도 하고 번듯한 곳에 종종 방문하기도 해. 사실 이 유튜브 채널들은 평범한 북한 시민의 일상을 공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선전용이라는 의견이 많아. 비록 홍보를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긴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컨텐츠는 어떤 게 올라올지 궁금해지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잡지식이 가득한 지식상점을 구독해줘.